안녕하십니까.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지금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단장, 송방기 국제백신연구소 차장이 배석했습니다. 신환희 고경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2월 18일 금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0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757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279명입니다. 어제 11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감염 환자를 빨리 찾고 격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였고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4일부터는 수도권에 임시선별진료소 1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도 기존의 PCR 진단검사 외에 신속 항원검사, 타액검사 등도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 3만 3천여 명을 검사하는 등 4일간 약 7만 1천여 명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 하루만 약 8만 4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5천에서 7천 건 정도의 검사 수준을 운영하던 10월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검사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방역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의 의심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하루 1,0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일간 총 1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3,200여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9개소 300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5개소 55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적으로는 45%, 수도권은 43% 수준이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는 최소 3,000명, 전담병원은 약 50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상태이며 타 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을 활용할 경우 이 수용 능력은 더욱 늘어납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전국 45병상, 수도권 4병상이 남아있으나 어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20병상, 분당서울대병원 9개, 9개 병상, 강원대학병원 16개 병상 등 추가적으로 확충을 하면서 연말까지 빠르게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상 전체 혹은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중환자 병상, 중증환자 병상, 중등증 환자 병상을 갖춘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평택 박예병원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월 초까지 중증 환자 병상 169개, 중등증 환자 병상 172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면서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수도권에서는 867명의 환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었고 현재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496명입니다.
정부는 1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를 없게 한다는 목표 하에서 환자 배정과 관리,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700여 규모로 주말까지 신설할 계획이며, 이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경계선상에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인력과 장비 등을 보강하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미열이나 60에서 64세 등의 연령, 고혈압 또는 당뇨 등의 사유로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를 못하게 하는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환자를 배정하는 공동대응센터에는 의사 2명, 행정인력 10명 등 인력을 확충하여 배정 속도를 높이고 관리상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임산부, 신장투석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별도 치료체계도 마련하여 배정 지연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은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과정도 강화할 예정인 만큼 환자분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 공공의료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였고, 의료 관련 단체들과 협조를 통해 민간 의료 인력도 최대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 1천여 명의 지원자를 확보하였으며, 이분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 등의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호 인력은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모집 중으로 12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2,400여 명의 지원자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해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호복 등도 충분히 공급하여 중환자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중환자 전담 간호사 교육도 연말까지 388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해 주신 모든 보건의료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하기보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방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3단계로 상향하더라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전에도 최대한 이용을 삼가라는 것이지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 벗을 위험성이 큰 환경 자체에는 가지 않으시거나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 부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분들과 운영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검사에 착수하여 다음 주부터는 매주 1회 또는 매주 2회씩 PCR 진단검사를 종사자들에 대해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전국 요양시설과 요양협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착수하여 방역상 관리의 허점이나 관리상 미비점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조해주고 계신 요양병원협회와 요양시설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다수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감염 사례에서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공용 식당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시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감염이 확산되는 등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협회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것을 감독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인 선제검사 외에도 의심이 되는 종사자 혹은 관계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 항원 검사 키트도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에 지급할 예정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는 신속하게 해당 검사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퇴근 시에 발열 체크, 증상 체크와 평소 퇴근 이후에도 종사자분들이 가급적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정부와 협회 그리고 병원의 관계자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이를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방역 통제망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거리두기에 철저히 힘을 써주시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서 현재의 이동량 하강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2, 3월 수도권 대구 경북의 대유행을 비롯한 두 차례의 유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염의 확산을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잦아들게 만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국민들의 저력이 함께 발휘된다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수도권 3차 대유행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해외개발 백신 확보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민택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 대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확보된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보도 채널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상황하고 다르게 보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각 기업들과 구매 확보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것을 맺고 그 다음에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최대한 인지를 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성구매 협상이 정부에서 진행됐던 것은 2000년 7월부터 진행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백신 개발이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모더나들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좀 돼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7월 21일 날, 그 다음에 노바백스하고는 8월 13일 날 공급 의향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8월, 9월, 얀센은 10월, 화이자 는 3회에 걸쳐서 모더나 8월, 머크 8월, GSK 11월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10회 정도에 걸쳐서 관계업체 합동 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 2, 3회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한 경과고요. 이것과 별도로 이제 코박스 퍼실리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코박스 퍼실리티는 6월 30일 날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참여 의향서는 8월 30일 제출을 해서 현재 이 1,000만 명 우리 국민의 20%인 1,000만 명 규모의 백신은 공급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도입 협상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 도입 TF를 구성을 6월 29일 날 했고 이 TF에 참여한 부처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해외 개발 동향, 그다음에 코박스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예산이나 국내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당시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입수 가능한 자료들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법무처 협상 TF가 협상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얀센에서도 이상 사례 발생이 보고가 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중 이상 반응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TF에서 기업들과 협상을 한 내용들은 범정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 거쳐서 9월 15일 정부 백신 확보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 발표 내용은 1단계로 인구 60%, 약 3천만 명에 대해서 접종 가능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이나 글로벌 수급 동향을 고려를 해서 인구 60% 이상의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는 2단계 백신 구매를 하겠다라는 백신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백신 관련 기업들과 협상은 지속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1월 12일, 11월 16일 전문가들의 백신 선택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당시 전문가 자문회에서는 국민 안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백신은 최대한 도입하는 게 좋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은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11월 23일 날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를 했고 범정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최종적인 백신 확보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당초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인구 60%에 대한 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백신이 여전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구 60% 이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선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고 국민들께 발표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코박스 및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고 내년 1, 4분기부터 백신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합니다. 백신 도입에 따라서 예방접종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하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던 대로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한국 정부가 내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분 백신은 확보돼 있습니다. 코박스에서 1,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기업 협상을 통해서 3,400만 명분 백신은 확실하게 한국 정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박스 패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공급 시기는 현재 코박스 패실리티 안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공개를 했고 1차 공개 때는 3가지 백신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하나는 파이자, 또 하나는 사노피 GSK 개발 백신 3종류를 제안을 받았고 3가지 종류 백신에 대해서 공급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코박스와는 내년 1~4분기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코박스 집행부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박스 그 대표와 우리 관계부처 합동 그 팀이 백신 공급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 통한 3,400만 분 백신은 선급급 지급을 통해서 우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번 보도 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구매 계약서가 체결이 완료가 됐고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파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 공급 가능 조건 및 물량은 보고 드렸던 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2천만 회분, 이거는 1·4분기부터 들어오도록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1·4분기 2월.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주요 내용 살짝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빠르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전담으로 중증 환자를 맞는 거점 전담 병원도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이고 일일 대기 환자 수가 현재 469명인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마스크 벗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고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는 방역 당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백신 구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 있네요. 유민호 기자. 네, 어제부터 임시선별소가 마련된 서울시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침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줄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을 빙 둘러서까지 줄이 만들어졌는데요.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풀리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별다른 가림막 없이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나마 날씨가 좀 풀려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네요. 네, 방금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62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1,036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393명이 확진됐고 경기에서 300명, 인천에서는 확진자 64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경남에서 43명이 확진됐고 부산에서도 39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종을 빼면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방위적인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사망자 수를 비롯한 다른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모두 24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초부터 보름간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전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다수가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7천 명을 넘어섰고 약 1만 3천 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의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까지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4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 3명이 추가됐고 파고다타운 관련 확진자도 1명 더 발생했습니다. 성동구 병원, 중구시장,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연관 병원 관련이 각각 1명 확진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파악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환자도 53명이나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과 선별 진료소 현황도 함께 알아보죠. 네, 60대 서울 동대문구 거주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환자들과 시민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의료원 본원에 설치된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48개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달 말까지 서북병원 지상주차장 자리에 이동병상 42개를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설치가 됐는데요. 잠시 후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북병원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신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브리핑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일단은 브리핑을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브리핑을 하신다고 했는데 브리핑 내용도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비밀준수 계약서 내용이 있어서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백신 구매는 4,400만 분명이 되었다. 그리고 당국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내년 2021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 분은 국내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 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인을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언제까지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준수 계약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실제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께서는 네. 언제 이게 들어와서 실제로 접종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단 속보로 뜬 뉴스를 보면 2021년 2월이나 3월부터 4,4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12월 중에, 그러니까 올해 12월 중에 예방접종 실행 방안을 마련을 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 그렇습니다. 속보상으로는. 예.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내년 1, 4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게 1, 4분기라고 방금 브리핑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직 임상 3상을 못 맞춰서 우리 당국이 되었던 자국 당국인 영국이 되었던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를 맞추면 이제 맞춰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걸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약간 늦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나 얀센이나 그다음에 GSK, 사노피 GSK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건데 순차적으로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다만 순차적으로 들어오더라도 2021년 12월까지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파이자 백신 그리고 이제 오늘 FDA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이제 접종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해외 외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질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지 하는 대목이 지금 백신 리스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접종 중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 예. 그러니까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언제 우리나라에 물량이 공급될지가 명확하게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1월 중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지금 예. 밝혔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계약을 마무리 지으면 또 1월 달에서야 모더나 백신이 언제 우리나라에 물량이 풀릴지가 확인이 네.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예. 이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이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명확하게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 브리핑의 요점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백신 구매와 관련한 일종의 일지들을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일자별로 어떤 일들이 경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과 설명의 측면이 좀 컸다고 보고요. 자, 그럼 백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언론 보도들이 요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국이 백신 확보 전쟁에서 밀렸다. 우리 방역 당국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라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 전쟁에서 졌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미국이었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구속감이었다. 네. 이런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한국 백신 확보 전쟁에서 밀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당국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나쁜 나라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나쁜 나라들인 거죠. 예컨대 미국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만 20만 명씩 쏟아지고 있고 사망자가 하루에 거의 3천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맡고 있거든요. 지금 전 국민의 숫자보다 10배 정도나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 캐나다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 캐나다의 상황은 미국과 또 다르거든요. 지금 영국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의 국가들이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0명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심각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백신에 있어서는 훨씬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정부가 안전성을 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 전쟁에서 밀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확보 못했다. 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백신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두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구매로 제일 많이 팔린 백신이 우리가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구매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국내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더 생산을 하겠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파를 늘린다. 지금 어떤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 캐파를 늘릴 뿐만 아니라 다른 동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얼마든지 캐파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우리가 계약이 돼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더 생산해서 수출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도 더 쓰겠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해서 백업 전략도 우리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점 얘기했죠. 하나는 충분한 양을 확보했느냐. 두 번째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도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금. 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충분히 임상을 빨리 끝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만 주면 생산, 공급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백신 전쟁에서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더 얘기를 일단 나눠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과 비슷한 시점이나 혹은 앞서서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중간 시험 결과를 발표했더라면은 그리고 또 긴급 사용 승인을 빨리 받았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소한 9월, 10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능성 그리고 또 그것이 언제 실제 임상 현장에 도입될지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나 회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상 이상 임상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또 1상 이상 임상 시험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유통 과정이라든가 단가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백신을 다량 확보한다라는 전략으로 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4, 4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개발에 속도감이 좀 붙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상 임상 시험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나 논란이 야기되는 것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3상 임상 시험 중간 결과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1월 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긴급 사용 승인이 진행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국내 생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일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확보가 늦었다라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을지에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더 짧게 더 요약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그 백신 확보 전장에서 늦었다, 졌다라는 것은 두 분 다 일단 부정적으로 징계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가 그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일단 FDA 승인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국내 도입도 늦어질 거다라는 우려 섞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각 국가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백신이나 의약품은 각 국가가 고유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예를 들면 미국 FDA의 허가가 나도 우리 국가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국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승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기대하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 시장에서 팔려고 하니까 미 FDA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허가만으로 충분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차피 영국 보건당국이나 EMA라고 해서 유럽 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곳에서 아마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 된다고 하면 미 FDA의 승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평가하고 충분히 승인을 낸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신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 FDA의 승인이 된 것이 우리가 승인 절차를 내는 데 있어서 정제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2009년도 그 부근에 있었던 독감 백신 접종일 경우에 그때만 하더라도 독감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바로 국내 우리 FDA의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접종을 받았거든요. 미 FDA와 전혀 상관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선응인 권한을 갖고 있고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승인해서 독자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FDA 승인 없이 뭔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승인에 대해서 좀 뭔가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대두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걸 보는데요. 일단은 미국 FDA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FDA 승인을 받아야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FDA 승인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인데 백신은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FDA 승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워낙에 자국에서 의약품을 독자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할
생산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크게 참고하는 두 가지 기관이 미국 FDA와 그리고 유럽연합의 EMA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EMA나 혹은 FDA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곳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판을 허가한 약은 보통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입증된 약이라고 그래서 레퍼런스로 삼아서 시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파이자나 모더나와 비교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약간 자국 백신을 좀 이렇게 옹호하려는 백신 정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낼 정도로. 근데 반면에 유럽연합의 EMA라던가 혹은 영국의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승인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만 독자적으로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금 걱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승인을 할 때쯤에는 이미 유럽의 EMA라던가 영국 식약처도 승인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레퍼런스 전혀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독고다이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하는 약 중에서 뜻밖에도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약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럽 EMA라던가 혹은 유럽 EMA 같은 곳에서만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도 많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꼭 안심하고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정치계 쪽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라든지 뭐 3단계와 관련한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제가 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신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테러리스트와 관련해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야 되는 자리를 직접 그 임무를 수행하는 커맨더에게 자리를 주고 자리를 비켜 앉았던 사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문 영역에서는 내가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은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문적인 영역이고 특히 생명과 직결되면서 국민 안전에 중요한 것은 일체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그 누구든 심지어는 표를 들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간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전문 영역이고 전문가들이 또는 위원회 형태로 아니면 방역 당국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경고를 드리고 오히려 방역 당국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켜와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따끔하게 새겨 들으셔야 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강 기자는 언론이 이런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백신 사례를 하나 더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실을 전하면서 상황 판단은 이렇다라고 논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도에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은 내년 여름에나 끝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이후에야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팩트가 틀린 보도거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이 내년 여름에 끝난다는 건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여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년 말이나 혹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이나 혹은 2023년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해야지 다른 기준으로 놓고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종료 시점이 굉장히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나 백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겁을 주는 것은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일침을 가해 주셨습니다. 백신,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들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는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도 사실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보도를 해야 한다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색다른 내용,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